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큰 이유로 꼽히는데 앞으로 나올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의 활성화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5월 들어 대선 직후까지 2주간 0.15% 상승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0.24%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탄핵과 대선으로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 9개, 이번 주 15개 단지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문을 여는 등 5월에만 총 3만 1천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정권 초 경제 살리기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구상 중인 대출 규제 카드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의 관리 방향에 따라서 아직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맞물린 부동산 대책의 시장의 활성화 여부가 달린 셈입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 부동산에만 온기가 돌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나 행정 기능이 강화되는 세종시, 교통망이 확충되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아이를 낳은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업무에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서 육아휴직 복귀율도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은 지난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14년 62%까지 올랐던 사용률은 이듬해 59.2%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복귀율 증가세는 기혼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82%가 복귀한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69%에 그쳤습니다. 또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사업장의 복귀율은 83.7%였고 125만 원 이하 사업장은 64.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률이 떨어지는 사업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 낮은 이유는 공백 기간 동안 대체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줘야 이제 육아휴직 사용 자체도 늘어나고 사용을 통해서 이제 복귀해서 이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농식품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계 수급 불안 현상이 심화하고 산지가가 급등하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생닭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생닭 가격을 200원 인상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계란 한 판 가격이 10,000원을 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한 편의점이 판매한 김밥에서 치아 충전재가 발견되자 식품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식약처에 보고된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모두 5,332건으로 종류별로는 벌레가 가장 많았고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300여 건 중 3,600여 건 중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개별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을 때를 대비해서 이에 걸맞는 여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보용 기자입니다. 관광지를 가득 채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최근엔 이른바 한한령으로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지만 조만간 중국인이 다시 한국을 찾더라도 이런 모습은 옛날 얘기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인들의 여행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중국인 중 자유여행을 택한 사람은 전체의 61%를 차지합니다. 틀에 박힌 단체 여행보다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여행의 목적도 여가를 즐기거나 휴양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면세점을 휩쓸던 모습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중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쓴 돈 중 쇼핑에 쓴 돈은 3년 연속 7%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명품 등 사치품보다 식품이나 유아용품 등 생활용품을 사가는 실속형 소비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흐름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행 상품이 단체 관광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휴가와 여가를 중시하는 그런 제품 개발에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개별 관광객이 여행사 직원의 안내 없이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이나 숙박 등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최근 2,300선을 앞두고 잠시 주춤했던 코스피가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22일 종가 기준 2,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3번의 시도 끝에 종가 기준 2,3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19대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장중 2,323선까지 치솟았고 지난 16일에도 장중 2,309선까지 올랐지만 두 번 모두 종가 기준 2,300선을 넘어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개장과 동시에 2,3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장 내내 2,300선 내외를 오르내리다가 전 거래일보다 15.55포인트 오른 2,304.03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연초부터 계속된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위험자산이 다시 선호가 살아나면서 이머징 국가로 좀 유입되고 있고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은 국내 증시로 좀 자금이 유입됐다.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코스피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의 전망치를 2,500을 넘어 2,600선까지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다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각종 부담금이 2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액이 19조 7천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 물리는 준조세를 뜻합니다. 지난해에는 담배 반출량 증가로 4,873억 원이 늘어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1,609억 원 증가한 농지보전 부담금이 전체 부담금 징수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산소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예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예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용 공기 산소 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인체에 흡입하는 방식이지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서 별다른 안전관리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내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24%선에 불과해서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감사원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장 가능 노후소득 수준을 조사했더니 연금 수령액 대비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은 23.98%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원은 실제 가입 기간과 수급자의 월소득 및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이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연금 수령액이 평균 소득의 70% 선이 돼야 안정적 노후가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바이러스 확산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피해로 데이터 복구 업체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데이터 복구가 절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료만 챙기는 곳이 많아서 주의해야겠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랜섬웨어 복구라고 치자 업체 수십 개가 나타납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피해가 늘면서 일반 데이터 복구를 해주던 사설 업체들이 간판만 바꿔 담급니다. 이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해제가 가능한 상태이시긴 하세요. 신종이더라도 저희 쪽에서 분석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하지만 피해를 원래대로 돌리는 복구키는 랜섬웨어 공격자인 해커만 쥐고 있습니다. 현재 해커 외에 랜섬웨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단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해커에게 복구키를 요구하는 중개인에 불과한 겁니다. 복구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커에게 지불해야 될 비트코인 비용을 제외하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복구키를 받아서 복구를 해주는 경우인데요. 현재 기술로는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 랜섬웨어 침해 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랜섬웨어 감염 피해자는 13만 명으로 10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이 해커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신종 랜섬웨어에 감염된 PC의 파일이 복구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2차 금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강소리 아나운서, 혹시 축구와 야구, 또 대통령 선거의 공통점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좀 더 재미있게 들어가면 퀴즈의 정답은 바로 치킨입니다. 월드컵 시즌 때 늘어나는 치킨 배달의 양. 이번 장미 대선 때도 평소 때보다 3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킨과 직업 경제학의 상관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시간에도 치맥이 확 땡깁니다. 치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 기승전 치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퇴직한 신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업종도 치킨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총 24,453개였다고 합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동네 개인 치킨집까지 더하면 전국의 치킨집은 4만 개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가 3만 6천여 개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치킨 매장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통계를 내니까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정말 많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만큼 치킨을 찾는 사람도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닭고기 양은 무려 8억 마리에 달하는데요. 한 해 평균 1인당 14마리를 먹는다는 셈입니다. 아예 성인만 기준으로 했을 땐 한 해 동안 한 사람이 평균 20마리의 닭을 먹는 셈이 됩니다. 네, 옛날에는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 대중적인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월급날마다 종이봉투에 포장된 통닭을 사오셔서 가족들이 박수치며 좋아했던 기억, 이런 거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로 양념치킨을 먹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양념치킨이 5,000원 정도였는데 요즘엔 2만 원이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가격이 너무 높아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치킨의 가격 상승률을 찾아봤더니 다른 품목들과 비교해 봤을 땐 생각보다 가격이 높이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1988년의 물가를 기준으로 약 3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니 짜장면이 7배, 버스비는 8배였던 반면에 치킨은 불과 4배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민들이 체감하는 치킨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늘 가족, 또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국민 간식이기 때문에 더 가격에 민감해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긴 저도 치킨이 비싸다 하면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없을까 하면 늘 치킨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킨이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면 4만 개가 넘는 치킨집도 대부분 호황이어야 할 텐데 어떻나요? 안타깝게도 국민 간식 치킨집의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1년 안에 폐업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1위는 11.2%를 차지한 미용실이었고요. 2위는 커피 전문점, 그리고 3위가 7.9%를 차지한 치킨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후의 폐업률을 살펴보면 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로 치킨집이 38%로 3년 내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폐업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요도 높지만 그만큼 공급도 많기 때문인데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가 손님에겐 치킨 가격이 높게 느껴지지만 정작 자영업자에겐 치킨 한 마리를 팔아도 남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프랜차이즈보다 조금 저렴한 소규모 치킨집의 경우에는 17,000원 치킨 한 세트를 팔면 재료비를 빼고 남는 돈은 8,000원인데 배달원과 매장 직원 등의 인건비와 월세, 또 전기료와 같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버는 돈은 정작 2,000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 10마리를 팔게 되면 한 달에는 약 60만 원 정도, 30마리를 팔아도 200만 원이 안 되네요. 그런데 주말이 아닌 이상은 하루에 30마리를 넘게 파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경우엔 본사의 원자재 가격 올리기, 그리고 대형 마트의 값싼 치킨 등장 때문에 물가는 더욱 오르는데 경쟁력은 더욱 심해져서 폐업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은퇴한 가장들이 치킨집을 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짧은 기간에 숙련이 가능하면서도 적은 자본으로 가게를 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에 쥐어진 적지만 귀한 돈, 또 소중한 퇴직금으로 희망을 가지고 좀 재기의 기회로 선택을 하는 게 치킨집일 텐데 결과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치킨집으로 재기의 꿈을 꾸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서울의 치킨집은 개업과 폐업 수가 같은 제로섬 수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존이 어렵더라도 이 가족, 회사 동료와 늘 함께 했기에 가장 친숙한 치킨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억이 서렸던 곳인 만큼 희망도 찾을 수 있는 치킨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할 때 보통은 알짜 정보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면 어떨까 싶습니다. 치킨집 포함한 전국 600만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